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으로 늘 조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즉 무한도전은 대한민국 예능의 대표 명사였고요. MBC 예능의 대명사였죠. 종영을 한 것은 이게 경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올 봄까지 MBC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성재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MBC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보도국장과 사장을 거쳐서 퇴임을 했고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을 하죠. 체감을 하는데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방송사에서 만든 컨텐츠라는 걸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방송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TV 수상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국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컨텐츠로서의 방송 프로그램은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MBC의 전성기라고 말하려면은 한 2010년대 초반? 그때까지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데가 지상파 방송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KBS, MBC, SBS, 유튜브도 없었고요. OTT 같은 것도 없었죠. MBC의 전성기였죠. 뉴스라면은 뉴스의 대명사인 뉴스데스크, 탐사 프로그램인 PD수첩, 또 시사매거진 2580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우리 예능 프로그램의 대명사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작됐었죠. 우리나라 예능을 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고요. 드라마 같은 것도 주로 사극이 MBC의 강점이 많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허준이나 대장금, 해품달 같은 거,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가 그때는 뉴스 하면 또 MBC였고 예능도 MBC, 드라마도 드라마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때까지는 그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송사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으로 늘 조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즉 무한도전은 대한민국 예능의 대표 명사였고요. MBC 예능의 대명사였죠. 종영을 한 것은 김태호 PD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김태호 PD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입사 이후에 20년 가까이 무한도전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휴식을 너무 원했고 김태호 PD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종영을 시켰고 새롭게 만든 게 놀면 뭐하니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한도전에서 놀면 뭐하니로 변신하면서 프로그램의 색깔이 많이 달라졌죠. 유재석이나 출연자들의 역량도 크지만 김태호라는 크리에이터의 재능과 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MBC가 함께 성장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으로 이제 바뀐 이후에는 힘을 좀 잃었죠. 무한도전만큼 화제가 되진 않지만 MBC의 경쟁력이 추락한 것을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우리가 유튜브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지만은 유튜브에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레벨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양한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MBC의 유튜브 매출이 500억 원입니다. 아마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기업 중에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겁니다. 슈퍼챗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전용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순전히 조회수 그리고 구글이 주는 수익만으로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MBC의 컨텐츠 힘이 아직도 살아있고 기자나 PD들이 시청률보다 조회수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처음엔 위기였죠.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위기가 되는 것이고 찬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기회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엠빙신료고 불렸던 거는 마찬가지예요. SBS도 씨방새라는 이름으로 조롱당하고 KBS도 김비서라는 이름으로 불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널리즘에 관한 얘기예요. 단순히 재미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쓰지 않죠. 우리 기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명박 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널리즘이 위기로 몰렸었습니다.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특히 세월호 같은 거대한 이슈의 한복판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시청자 독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도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이 이상해. 방송사 뉴스, 신문사 기사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독자와 시청자들은 이미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다. 기자들은 1차원적으로 누가 발표하면 보도를 하지만 그 보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바로 검증이 됩니다. 집단지성이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긴장 관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신을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보를 올려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아직도 뭐 이스라엘 잘하는 거고 마치 팔레스타인은 테러를 저지르는 조직인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다 뽀록나죠. 미디어 소비자들은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나 기업인들이 말하는 얘기만 듣고 받아쓰기 보도로 그쳐서는 그런 보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사학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 전국의 교육청 자료를 하나하나 발로 뛰어서 얻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화력발전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라는 청년의 죽음을 어떤 언론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젊은이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비정규직이었다. 저희가 취재를 했고요. 그것을 그날 뉴스에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MBC는 더 이상 지상파 TV가 아니다. 지상파 채널을 소유한 글로벌 컨텐츠 그룹이다. 유튜브용으로 만들면 유튜브에 낼 수 있고 OTT용으로 만들면 OTT에 낼 수 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올 초에 큰 히트를 쳤던 피지컬 100,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 둘 다 넷플릭스에서 했던 건데요. 아마 이게 지상파 방송에서는 제일 첫 번째 사례였고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우리도 틀고 넷플릭스도 틀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넷플릭스용으로만 컨텐츠를 만든 거죠. 처음부터 넷플릭스용으로 만든 거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유튜브 매출이 500억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있는 프로그램을 잘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용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유튜브는 타사랑 비슷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OTT 전략도 MBC가 가장 먼저 성공을 했죠. 그러나 아직도 드라마 부문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들도 많아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MBC가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장일 때가 아니고 제가 보도국장 시절에 만들어진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들이 아나운서들과 힘을 합쳐서 재미있게 이슈를 설명해주고 뭔가 정보를 주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보를 주는 콘텐츠들은 유튜버 한 명이나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직접 찍은 거 아니면은 할 수 없는데 MBC는 무궁무진한 자료 화면이 있거든요. 뉴스, 드라마, 예능, 교양 60년 동안 쌓인 자료 화면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정보와 이슈의 역사적인 어떤 맥락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상황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꽤 히트를 쳤습니다. 객관적인 보도라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게 꼭 객관적인 보도냐,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이슈의 모든 주장, 모든 팩트들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사는 아닙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굉장히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과 맥락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제시할 수 있는 보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보도이고 공감을 얻는 저널리즘이 된다라는 뜻이죠. 폭넓게 봐야 되고 숨겨진 이면도 봐야 된다는 뜻에서 객관성이 허상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미디어를 읽는 능력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지금 뉴스를 유튜브 혹은 포털에서 소비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포털에서 소비되는 정보가 SNS나 커뮤니티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공유되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걸 일으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나의 신념과 맥락이 비슷한 그런 정보들만을 찾아다니고, 이게 저는 저널리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 이슈와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안전한지. 위험하다는 사람이 있고 안전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 양쪽을 다 들어보고 첫 번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안전하다는 것을 탐사 취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 도쿄전력이 이미 안전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인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문제인데,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죠.
그 증거를 누가 제시하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해야 되고 언론인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파성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뭐 후쿠시마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의 책임보다는 거기 놀러 간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전 이걸 저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하고 토론한 적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뉴스를 보지 않아요. 작년 10월 29일 날 119와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있었다. 위험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런데 경찰과 119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이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놀러 간 사람들이 책임 아니야? 이걸 왜 정부의 책임을 연결시켜? 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시각인가? 라고 좀 묻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게시판에서 누가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라고 해서 기레기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것만 봐요. 전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부를 공격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건 내 생각에 좀 들어갑니다. 이게 뭐 지금 이대남들은 여성들은 그런 주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표를 많이 줬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정부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백신 문제하고 연결시켜요. 왜 이 문재인 정부 때 백신은 정부 잘못 아니냐고. 정부 잘못이죠. 백신 문제하고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파적인 시각으로 해가지고 되게 위험하다. 왜 이렇게 이런 단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송사가 살아남는다면 물론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곳이니까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사는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방송사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플랫폼은 계속 바뀌어도 컨텐츠는 영원합니다. 컨텐츠를 이기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꼭 MBC냐 KBS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투자하고 힘을 쏟는 조직은 살아남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호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나온 다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극장 보세요. 극장 다 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컨텐츠에 돈을 안 써요. 불황과 호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영역을 넓혀 나가는 컨텐츠 집단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너무 꼰대 같은 얘기만 한 거 아니야?